선조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자 전통적인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한옥은 오늘날 현대건축이 지향하는 자연 친화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살림집의 유형으로 자리매김하며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옥, 그 속에 깃든 문화와 미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자원회의의 두 번째 시간 한옥과 전통 주거 문화를 진행하게 된 한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 2010년 8월 1일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의 양동마을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이제 그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전 인류의 그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마을, 또 아름다운 한옥들로 이루어진 마을이 세계인의 관심을 끈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전통 한옥들에 담긴 그 문화적 가치, 또 건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마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반촌마을로 경주시에서 동북쪽으로 16km쯤 떨어져 있는 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양반주택 인근에 별도의 살림집을 가졌던 외거 노비들의 가람집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을에서 신분의 차이와 문중에서의 위계는 집들의 위치와 대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981년에) 저명한 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로스가 방문했을 만큼 500년 넘게 손씨와 이씨 두 가문이 대립하며 공존한 독특한 사회구조로 건축학은 물론 문화인류학의 좋은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된 주택 11점 가운데 3점인 향단, 무첨당, 관가정이 이 마을에 있을 만큼 양동마을은 말 그대로 보물창고입니다. 양동마을의 얼개를 이루는 것은 지형과 길입니다. 마을의 중요한 공동시설과 종가를 연결하는 안길을 따라 마을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강 이씨가 살던 마을에 월성 손씨가 들어온 것은 1457년. 입향조인 손소 선생이 처가 동네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지은 종가를 찾았습니다. 사랑마당에 우뚝 선 향나무가 500년 넘게 가문의 희노애락을 지켜봤을 텐데요. 시종마을의 중심이 되는 종가는 장손이 대를 이어 거주하면서 문중의 구심점으로 종가는 전통사회에서 마을의 상징이자 정신적 중심입니다. 네, 이곳은 양동마을 그 안골이라는 골짜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월성손씨 대종가인 서백당입니다. 거기 안치의 안대청인데요. 이 집은 양동마을에서 물론이고 우리나라 남한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옥입니다. 그래서 이 서백당에서 전형적인 한옥의 공간 구성, 그 특성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옥은 여러 개의 그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앞마당을 중심으로 한 이 안채 영역이 있고요.
또 이쪽에 옆으로는 그 사랑채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채로 들어오는 중문을 나가면 그 행랑채가 있고 행랑채 영역이 있죠. 그리고 저의 뒤쪽으로 보이는데 그 사당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이런 서로 다른 성격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한옥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서백당에서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옥의 배치는 성격이 다른 여러 영역을 생활의 규범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기본적으로 거주 공간을 규정하되 주변 공간과 단절시키기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합니다. 안채의 대청은 제사를 지내는 의식 공간이며 여름철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데요.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에 위치한 안채 영역은 집안의 중요한 대소사가 이루어지던 여성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두 줄로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는 윤기나는 서반들이 다음 제삿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안채의 중심인 안대청입니다. 지금 여기 소반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제사가 많고 또 손님 접대가 많았던 그 대종가의 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안채에서 이렇게 안대청이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곳이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채의 그 구성은 이 안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안방이 있고 또 부엌이 있고 이 뒤에는 건너방이 있습니다. 안방과 건너방은 그 여성들이 그 세대를 나누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나눠서 공간을 사용하던 곳이죠. 그리고 이 안채 영역의 구성의 중심은 이 앞에 있는 안마당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이 미음자로 된 이 집의 구성이 우리 한옥에 가장 완성되고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청과 온돌방이 있는데요. 대청은 이 바닥에 마루가 깔린 공간이죠. 온돌방은 이제 구두를 놓은 데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모든 그 공간의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청에는 이 지붕에 그 천장에 반절하지 않고 이런 그 목재로 만든 목가 구조의 그 구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온돌방에는 종이로 반절을 돼서 좀 더 아늑한 그런 공간을 만들죠. 이렇게 한옥의 그 디자인은 그 실의 쓰임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 또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옥 구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의 그 한옥에서 느끼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무라든지 흙 또는 종이와 같은 자연재료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 자연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뜰에 일조가 잘 되는 곳엔 장독대를 설치하거나 관목과 화초를 식재해 경관을 꾸미고 토사 유출을 방지합니다. 안마당은 지붕 없는 방과 같은 곳으로 생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라다 보는 정원이라기보다 농작물 타작과 같은 작업을 비롯해 식사나 잔치와 같은 거주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특히 한옥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중요한 건축 구조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목가 구조 방식입니다. 주위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소나무가 주 구조재이며 나무로 뼈대를 짜서 건물의 바닥과 벽체, 지붕 등의 구조체를 구성하는데요. 오늘날 환경 친화적 구조 방식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남성들의 영역인 사랑채의 중심인 사랑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담은 그 여성의 공간인 안채와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를 나누어주는 소위 내외담이라고 부르는 그런 담입니다.
지금 이 사랑채에서 그 보수하는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옥은 그 나무, 또 돌, 흙, 종이와 같은 온전히 자연 재료로만 이루어진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 친화적이고 또 건강에 좋은 건물이죠. 근데 이렇게 자연 재료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한옥이라는 그 건축은 죽어 있는 그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관리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한옥이 이런 자연 재료로 되어 있고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옥에서 자연의 미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무엇을 감싼다든지 어떤 인공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본래 목적에 쓰인 그대로 재료를 드러냄으로써 그 소박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한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옥은 자연 재료로 지어진 만큼 수시로 보수 작업이 진행되며 유기적으로 갱신됩니다. 해줄까요? 주거 공간이라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원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채에서 손씨 집안의 종손인 손성훈 선생에게 당호인 서백당에 담긴 뜻을 들었는데요. 종손에게 참을 인자를 100번이나 써서 인내를 기르라는 엄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채는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사랑마당은 불필요할 정도로 넓어 보이는데요. 사랑채 영역은 주변 경관이나 마을 공간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주봉의 온화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참 좋은데요. 한옥은 대개 빼어난 산봉우리를 안대로 삼아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뒤에 그 양동마을의 안산인 성주봉이 보이는데요. 양동마을은 이제 월성 손씨 또 여강이 씨 이렇게 두 문중이 같이 거주해 온 마을인데 이 문중에서 안대를 또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한 문중 또 가까운 집에서는 그 안대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동 주변에는 이 산봉우리들이 많아가지고 성주봉 이외에도 저 남쪽에 그 형산강 건너에는 낙산이라고도 있고 또 서쪽에는 뭐 무릉산, 자옥산 여러 그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좋은 그 경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집들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서 그 안대를 같이 쓴다는 것, 공유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하나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조선시대의 양반주택에선 가묘를 중시해 가묘의 위치가 주택의 배치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가묘, 즉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서백당의 그 사당 앞입니다. 전통 한옥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살림 공간뿐만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사당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서백당에서 보면 거의 사당 영역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죠. 이 사당 그 건물 안에는 돌아가신 4대의 사대조의 그 신위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는 그 신위를 모셔다가 안채의 그 안대청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당은 그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제사 때 그 신위를 모셔내가고 들여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성의 영역인 사랑채 영역과 같은 방향에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서백당에서도 사랑채 영역과 사당이 같은 동쪽에 배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당을 배치하는 데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중기에
우리 사회의 큰 규범으로 자리 잡은 주자가래라는 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주자가래는 중국의 주자가 예제를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사당을 정침, 그러니까 안채와 사랑채가 있는 본체의 그 동쪽 뒤에 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백당에서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사당이 안채와 사랑채가 있는 본체의 동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500년) 넘는 세월의 풍화작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월성 손씨의 종가 서백당. 그 곳곳에 짙게 배어있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과 향기가 물씬 전해지는 듯한데요.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우리의 삶터에 깃든 정신과 지혜에 귀 기울이고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넘어 선조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오래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고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한옥의 이용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방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방이 특정한 사용자나 특정한 용도로 이름이 정해지지 않고 그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방, 또 건너쪽에 있다고 해서 건너방 이렇게 정해집니다. 현대주택에서는 뭐 침실이라든지 또 공부방 이렇게 그 기능에 의해서 방 이름이 정해지죠. 이것하고는 크게 다른데요. 또 재밌는 것은 한옥의 공간은 그 방들은 생애 주기,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생애 주기와 긴밀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고정된 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을 옮겨가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여성은 이 안채 웃방에서, 안방 뒤에 있는 웃방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시집을 가게 되면 다른 집에 이제 한옥이 되겠죠. 거기에 그 건넌방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청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건너방에 며느리로 가서 그 며느리 지내다가 그 시어머니, 그 윗세대가 연로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는 다시 명실상부한 안주인이 돼서 안방으로 옮겨서 그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방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웃방에 태어나서 다른 집에 건너방으로 갔다 안방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남성의 경우는 이제 사랑방을 쓰게 됩니다. 물론 웃방에서 이제 태어나서 사랑채로 가는데, 사랑채는 격식을 갖춘 사랑채는 사랑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사랑방이 있고 작은 사랑방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방이 남성이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인데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두 세대가 쓰기 때문에 방도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사랑방을 쓰고 있다가 또 아버지가 연로하시거나 또 작고했을 경우에는 큰 사랑방으로 가서 명실상부한 그 바깥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옥에서는 그 고정된 방을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위상에 맞는 방으로 옮겨가면서 한옥을 전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안채와 일자형의 중문 간채가 튼 미음자 모양을 이루는 명제고택은 18세기 조선의 성리학자 윤증 선생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양반주택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윤리 규범에 따라 한옥의 공간 이용에도 신분, 성, 세대에 따른 명료한 위계 질서가 드러나는데요. 하지만 사랑채에서 손님을 접대하려면 안채에서 음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명제고택은 여성과 남성의 공간을 은밀하고 미묘하게 연결해 실제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들어 열개 문을 실내와 마루 사이에 설치해 계절이나 공간 이용의 필요에 따라 방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데요. 한옥은 가변성 있게 구성된 벽체나 개구부를 통해 실내외 공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용됨으로써 주거 공간의 이용에 융통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명제고택에서 보는 것처럼 안마당은 구심점이고 내향적이며 수렴되는 성격을 갖는 반면 사랑마당은 원심적이고 외향적이며 발산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사랑채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소로 마을을 향해 열리는 구성이 많은데요. 명제고택 사랑채에 설치된 누마루는 격식을 갖춘 한옥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앞의 경관을 조망하거나 감상하기에 참 좋습니다. 조선 성종 때의 관리이자 청백리로 이름난 우제 손중돈이 분가에서 살던 옛집을 찾았습니다. 양동마을 입구의 좌측, 전망이 높은 언덕에 자리한 관가정은 보물 제442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는 뜻을 지닌 관가정은 조선 중기 남부지방의 주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네, 이곳은 양동마을에 입구에 있는 관가정입니다. 관가정은 월성 손씨의 대종가인 서백당에서 분가해 나온 집인데요. 이미 한 400년이 된 집이죠. 이 집은 아주 간결하고 논리적인 구조로 한옥의 구조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옥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 체계를 이루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둥 두 개 사이를 칸이라고 부르죠. 또는 이 네 개의 기둥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칸의 반복에 의해서 한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옥의 커다란 특징은 이 관가정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온돌방과 마루, 여기 이제 대청인데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바닥을 가진 공간이 한 건물에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옥 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온돌방이 있고 그것이 이제 마루와 연결되는데 특히 또 이 대청마루의 이 패턴은, 이 디자인은 한옥에서만 보여주는 아주 고유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마루가 넓은 마루인데 이런 장선이 있고 또 이 마루판이 있어서 이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조립식 구성이죠. 이런 아름다운 무늬 있는 패턴은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또 한옥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아름다운 건물인데요. 이것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이 집이 바치고 있는 하중을 바치는 방식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옥의 큰 특징은 지붕이 아주 무겁다는 육중한 지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지붕을 이렇게 쭉 반복되는 석가래가 받치고 있고요. 그 석가래는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받치는 부재가 있죠. 동그란 부재인데 이게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개의 도리가 석가래를 또 받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기둥이 양쪽에서 받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보가 지나갑니다. 가운데 이렇게 큰 보를 대들보라고 해서 하나의 큰 나무 부재가 이 힘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옥에서는 대개 이 보가 이렇게 아주 두껍고요. 단면이 크고 이 기둥은 다소 작습니다. 단면이. 그래서 위에서 보에서 힘을 많이 받아주고 기둥에서는 그 기둥으로 내려온 힘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둥이 좀 얇아지다 보니까 이 평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집니다. 이렇게 지붕 위에서부터 땅까지 흐르는 힘의 흐름을 구조재가, 이 부재들이 그대로 드러내서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와
미학이 통합된 그것이 한옥의 커다란 그 미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가정의 사랑채 대청에 올라서면 멀리 넓은 농경지가 한눈에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한옥의 외관은 단순한 선들로 구성되며 선을 이루는 부재들은 쓰임새에 부합되는 자연스러운 형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옥은 실용적이거나 상징적 기능을 가진 구성 요소들의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절제의 미학이 있습니다. 곡선의 처마는 열의 완충 공간을 형성해 계절에 따라 내부 공간의 보온에 도움을 주는데요. 단순한 미학적 장치가 아니라 과학적인 합리성을 갖는 요소입니다. 한옥의 대표적인 지붕 가운데 하나인 팔짝 지붕은 사랑채에 주로 많이 쓰였으며 가장 단정하고 완성적인 외관을 가집니다. 맞배 지붕은 지붕판이 용마루에 맞닿은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사당 건물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우진각 지붕은 앞, 뒤, 옆면의 지붕판이 춘열을 중심으로 분절된 형식입니다. 관과정의 누마루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이 없어서 집 안팎을 구분하는 기단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즉,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의 반 이상은 바깥 세상을 마주 대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병산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의 하나로 문신이자 학자였던 서해 류성룡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엔 성리학의 영향으로 위계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 제도들이 정비되었는데요. 제도들은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며 주거 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풍수지리는 거주지와 주택을 조성하는 행위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시와 마을 구성에서부터 택지 선정, 방 배치, 대문 위치를 정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환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선조들은 일찍부터 풍수지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병산서원이라 하면은 이 앞에 펼쳐진 산이 풍을 펼쳐놓은 듯한 산이다. 그래서 병산이며, 이 서원이라는 공간은 그 옛 유생들의 학문의 공간이죠. 유생들이 머물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봉예문이 있는가 하면은 만대루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만대루라는 공간은 이게 많은 유생들이 여기에 들러 모여 앉아 시를 읊는다든가 학문의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고, 그다음에 동제 서재의 건물은 유생들의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입교당이라는 공간은 가르침을 바로 세우고 또 늘 공부하는 공간이 요즘 말하면 학교 말하면 교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서원은 맨 뒤에 존덕사에는 서예 선생의 위패와 서예 선생의 셋째 자녀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고, 좌측에 이제 장판각, 목판을 보관하고, 또 제일 우측에는 뭐 전사청이라는 공간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며, 또 이 서원으로서의 그 대원군 때 회철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 후 사익이 내려진 서원으로서 자연과 건축의 미를 가장 아름다웠고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병산서원은 풍수지리로 볼 때 살림집의 입지론 부적합하지만 교육시설로는 안성맞춤입니다. 풍수지리는 동양적 사유의 근간인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환경 해석 방법이자 환경 계획 이론으로 풍수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산, 물, 방위인데요. 풍수지리에선 이상적인 땅을 명당이라고 하며 명당은 전후 방향의 축을 가지고 산으로 잘 둘러싸여 아늑한 영역이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인적이 드물어 학문 수양에 방해가 없고 서원의 규율과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뛰어난 경관으로 서원의 토로는 최상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는 본질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양의 주거관, 자연관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형을 잘 분석해서 대지를 선택하는 과학성과 아늑하고 편안한 지점을 선호하는 타당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가치가 있는 이론입니다. 금달기 알을 품은 듯하다고 해 지명이 붙여진 닥실마을은 나지막한 산과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인데요.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안동권시 집성촌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합리적인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집들이 서로 다른 집을 가리지 않고 조금씩 비켜서 자리해 조망권과 일조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닥실마을의 입향조인 충재 권벌 선생이 1526년에 풍수학상의 해석에 따라 인공연못을 조성하고 돌다리를 건너 들어가도록 건립한 청암정은 거북이 모양의 바위 위에 건축된 정자입니다. 충재 선생의 후손들이 서당으로 활용하거나 야학을 열기도 했는데요. 마을에서 서로 나누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 우선시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 관과정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한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 비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재 한옥 또 민속마을에서 현대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그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 한옥이나 민속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 한옥은 급속하게 퇴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오래 집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 한옥이나 민속마을의 집들을 살림집으로 지속하거나 또는 문화자산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때는 이 문화재의 그 진정성 그리고 그것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바뀐 현대적인 삶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또 융통성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그 양립하기 좀 어려운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지 아주 진정한 그 문화재 한옥 또는 민속마을의 보존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거주자가 떠나 비어있는 한옥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급속하게 퇴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한옥을 활용하는 주체와 대상 모두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화유산의 보존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주로 지역의 재료와 인력을 사용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은 지역의 경제적 자산이며 도시 경쟁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급 한옥은 지역의 방문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교육적인 체험 장소 또는 개성 있는 숙박이나 컨벤션 시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옥을 리모델링에 활용한 사례로 민칠식 가옥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부여 한옥 생활체험관인 백제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처음 집이 지어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29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증축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문화재 한옥은 숙박체험장과 외빈의 영빈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전통 다래 등의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가 이제 되게 오래된 집이면서도 보수하고 이제 이런 개축 상태가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2009년도까지 이제 보수가 계속 조금씩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되게 깔끔한 편이어서 보통 반응은 옛집인데도 대단히 깔끔하고 어느 정도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불편하더라도 옛 생활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시설, 뭐 샤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수세식으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더 유동성 있게만 맞춰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얗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게 표가 안 나죠. 그래서 여기 가슴까지 올라오셔서 그대로 마침 휴가를 맞은 한 가족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표정들이 사뭇 진지합니다. 대신에 첫 번째 드실 때는 눈 때, 첫 잔 마실 때는 도심에서 느껴볼 수 없는 한옥에서의 생활이나 활동은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데요. 대신에 7호만 따르세요. 좀 더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원한 녹차에 연꽃을 띄운 연차 만들기를 배우는 시간. 유무형의 문화자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는 방안들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연차를 항상 따뜻한 물에 우려 먹어봤었는데 이런 여름엔 차갑게 먹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새로워서 아마 집에 가면 더 같이 다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 차를 다 애호가로서 이제 술이 아닌 다른 또 음료가 아닌 순수한 우리 차를 그대로 모두가 마시고 또 이 차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잖아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또 어른들한테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기분으로서 모두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옥은 그저 아련한 옛날의 향수를 떠올리는 박제된 관광 상품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온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현대 건축의 이상향과 맥을 같이 하는 한옥은 환경 친화성과 공동체성이 있는 훌륭한 문화자산인 만큼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전통의 향기를 오늘날 되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옥의 공간, 구조,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깃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한옥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공간을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모색하는데 한옥이 크게 참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옥이 갖는 그 현대적인 가치, 시대를 초월해서도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국가 경영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궁중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궁궐. 다음 시간은 왕의 통치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궁중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